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대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9일 화물연대가 파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15일간의 파업 사태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파업이 시작된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안전운임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뉴스엔의 그 첫 출연이신데 의원님이 그 민주당의 유일한 또 그 외교관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재작년인데 네. 그 여성 소비자 신문에서 선한 영향력 리더로 또 선정되신 게 프로필 중에서 또 이렇게 그 이채롭게 눈에 띄더군요. 예, 영광스럽게 또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먼저 그 전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전국이 냉각이 됐습니다. 예, 그 이런 그 전국 상황을 그 민주당에서 그 어떻게 또 헤쳐 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그 일요일은 어제 우리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저희들로서는 그 158명이나 사망한 그것도 길 위에서 사망한 그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부에서 아무런 책임지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국회의 경고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족들이 이제 유가족 협의회도 만들었고 거기서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이상민 장관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이상민 장관은 우선 물러나야 된다는 요구가 강했는데 정부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네네. 네, 이제 그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정말 그 강대강으로 치닫던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정말 막을 내리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파업 철회되기 하루 전에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그 연장안 수용을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전격적으로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안전운임제가 지속돼야 된다 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급도 크고 또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대처하다 보니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은 이 안전운임제는 결국은 화물연대 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도로 안전을 위한,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3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올해 말까지 연장되지 않으면은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약속했던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한 거죠. 네네. 어쨌든 그 민주당이 그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그 중단할 수 있도록 파업 출구를 열어준 걸로 예, 이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그 정부와 이제 화물연대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중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정부 여당은 3년 연장하는 무효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 정부 여당의 그러한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이고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지난 6월 14일 날 화물연대 1차 파업이 종결될 때 네. 국토부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품목 확대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지속하겠다고 정부가 이미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정부에서는 3년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연대가 파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가 2차례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연장을 없던 일로 하겠다. 그것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논란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던 지난 날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당초에 이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안전운임제, 이 정부 여당 측에서는 차주의 소득만 올려줬을 뿐 안전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는 화물연대에서는 차주의 그 노동 시간이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양쪽 말이 어느 정도씩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에 관해서 연구 보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다른데 사실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향상에 대한 효과가 네.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6월 달과 이번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발표했던 거고요. 네.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 안전운임제 시행된 이후에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전 효과가 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부의 뜻에 따르더라도 해석에 따르더라도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는 3년 연장을 의결한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이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법사위는 네. 또 이제 뭐 그 잘 알려지셨다시피 또 위원장이 김도읍 국힘 위원장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산 넘은 또 산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이제 있는 상황인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이 법안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공은 정부 여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당이나 또는 정부에서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는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실상 이게 일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한 제도라는 게 우리 민주당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연장돼야 된다고 믿는데 정부 여당이 네. 이거를 소위 일몰에 의해서 폐기하려고 했을 때 그 후과는 결국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그 원칙 대응이 주요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물류 대란이 아니라 불통 대란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타협보다는 강경 기조로 나가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여당은 이번에 화물연대 이 파업을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과 같다는 얘기를 했고 정부 여당 여러 인사들이 노동자들을 거의 적대시하는 그러한 언행을 했는데요. 그거는 문제 해결로 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화물 노동자들을 자극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언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또는 여당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단기간에는 정치적인 이득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갈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서 결국은 국가 경제 또 우리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교관 출신이십니다. 무려 30년을 외교관으로 이제 재직을 네.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 국회의원 중에 지금 그 외교관 출신이 거의 그 되게 좀 그 희박한 그런 네. 상황이죠. 거의 없잖아요. 예. 외통위로 전문 분야를 살리셔서 그쪽으로 가셔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국토위에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사실 제가 외교관은 21년을 했고요. 네. 또 경제부처에서도 오래 일을 했는데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일단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데 가서 배우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또 제 지역구인 평택이 지금 개발 사업이 많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부 현안 사항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관심도 크고 해서 국토교통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평택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경기도에서도 제일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평택 개발과 관련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겠지만. 예, 네. 평택은 해마다 2, 3만 명씩 인구가 늘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통이 따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역점을 두고 하는 현안 사업이 GTX A 신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게 네. 있고요. 또 도로나 다른 철도 이런 여러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부동산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어떤 쪽으로 관심을 말씀하신 걸까요?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좀 오류가 있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 저는 그러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네. 규제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1년여간 준비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좀 상당 부분을 개편하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량이 정말 그 무보험이면 굉장히 당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실제 무보험 차량이 얼마나 되고 또 피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법안 발의 배경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한 8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꽤 많군요. 예, 그런 무보험 차량들은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무보험 차량이 사고가 나면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사고의 정도가 4배 이상 비용이 많이 나올 정도로 중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차량을 많이 단속해서 줄여야 되는데요.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그 경찰청이 과속 단속하는 CCTV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데서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량 단속이 이루어질 때 무보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무보험 차량에 관한 정보는 현재는 수사기관에만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네. 단속 권한이 많은 지자체에도 그러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무보험 차량들이 다 가급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들은 좀 단속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게 이제 그 우선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보험 네. 가입을 이제 권유하고 네, 보험 그렇죠. 가입을 유도하는 게 이제 그다음 그게 순서가 제일 되겠군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무보험 차량들은 사고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이루신 성과 중에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할 만한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더불어서 내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건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 분야에 임대 사업자 제도라든지 또 임대 보증보험 가입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많이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좀 더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 제도, 지금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규제들이 어떠한 규제가 되는 것인지 또 제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규제 지역을 지정했을 때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풍선 효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단순화하고 또 체계화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국회의원분께서 출연하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볍게 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화물연대를 이제 북핵에 언급을 뭐 비유를 이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께서 지난주 저희 이제 프로그램 출연해서 바로 그런 게 싸움을 붙이는 그 정치인의 언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평소 그 정치인의 말은 그 정치인의 어떤 그 정치 철학 등이 이제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다 뭐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요.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그 평소에 좀 어떤 철학과 또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화합과 타협의 사회를 만드는 거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다. 갈등을 해소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경제가 양극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얘기, 센 말 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들한테 더 주목받고 지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대립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역행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들이 들었을 때 문제를 풀어가고 갈등을 완화하고 또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조장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좀 매섭게 혼냈으면 좋겠습니다.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그 정치인의 말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정치의 본령이죠. 네. 지금 전국에 아주 필요한 그런 정치인의 역할이겠군요. 예, 저도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안전운임제 연장 논란 그리고 여야 전국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